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 7시간 만에 9개 나라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을 강력하게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국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마지막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년 연속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착 7시간 만에 9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엑스포 유치의 본부로 활용해 최전선에서 직접 뛰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쇼이구 동지는 러시아 연방과 태평양 함대를 방문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두 나라 국방성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뉴욕 현지 시간 9월 18일 오전 10시쯤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JFK 공항의 트랩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윤 대통령 내외 모습인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도착입니다. 현장에는 황중국 주 유엔 대사, 김의완 주 뉴욕 총영사 등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JFK 공항에서 윤 대통령이 숙소로 곧장 갔는데 여장을 풀자마자 7시간 동안 9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6일인데 4박 6일이니까 아주 방문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역시 분단위로 짜여졌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은요, 우선 도착일이었던 9월 18일에 산마리노 등을 비롯해서 양자회담 10여 개국에 가깝게 열렸고요. 9월 1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는 리셉션에도 참여하고 유엔 사무총장 면담이 있습니다. 이제 9월 20일 이날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는 날이고요. 21일에는 뉴욕대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을 하고 네. 파라과이 정상과 오찬하는 등 정말 숨가쁜 일정들이 4박 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그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 사무총장과 오찬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행보는 이번에 그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일국일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의 일정이 저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자 정상회담을 최소한 30개국 정상들과 조율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는 크게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최소 30개국에서 많게는 무려 50개국 정상들과 지금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우리와 국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른바 사회과 부도에 봤던 나라들이 이번에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로만 그렇죠. 보지만요. 네.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이제 그 1대1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뉴욕 도착 7시간 만에 9개 국가의 정상과 지금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스리랑카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계속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 명의 산마리노 집정관까지 만나가지고 그 엑스포 그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산마리노는 인구가 3만이고 수장의 이름이 집정관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요. 이름이 생각납니다. 예, 맞습니다. 콘설 뭐 이런 그런 그 집정관인데요. 그 외에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모리타니아, 토고, 에스와티니, 브룬디 이런 나라의 어떤 정상들과 이어서 하는데 혹시 우리 엑스포와 관련되는 표가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179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30개, 많게는 50개 국가의 정상과 회담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표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의 정상과 직접 손을 맞잡고 호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표가 되겠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막판에서 정말 우리의 히든 카드를 들이미는 우리 그 대통령께서 직접 정상회견을 통해 가지고 정상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의에서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강행군 양자회담의 일정을 잡으라면서 참모들에게 했다는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회담 기계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의치 말고 양자 정상회담을 잡아라. 일정을 잡아라. 자, 회담 기계란 말이 아주 주목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미팅 머신. 에너지가 윤 대통령의 에너지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뉴욕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하루 꼬박 걸릴 정도로 시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금 정상회담에 나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이번 미국 방문 기간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가서 이제 일정에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김태효 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특히 우리가 실리를 측면을 봤을 때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중진국, 후진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6.25에 정말 국가에서 우리 1인당 GDP가 50불, 100불도 안 됐는데 지금 성공했는 그 경험을 당신들과 나누겠다. 플러스 그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적절한 어떤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당근을 통해 가지고 표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만 내 체력 이거 신경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양자 어떤 정상회담을 잡아라라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몇 개국을 했는지 진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것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어떤 기록을 세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상들의 유엔 총회 연설 이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간 9월 20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관례에 따라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최근 강행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회담으로 이 연설의 수위를 좀 더 강경하게,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한 이래 21년, 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연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북한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제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작년 22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 네. 이런 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미일이 삼각 공조가 강하게 밀착이 되고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최근에 그 북한과 그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러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들 간의 어떤 불법 무기 거래의 조짐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연설 수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이렇게 뭐 제재 위반하지 말라라는 구체적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 역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태효 차장의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뉴욕 방문 전부터 이 북러 밀착과 불법 무기 거래 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유엔 총회 연설도 이런 그 관점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북러에 대한 경고에 역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측이에요. 그렇습니다. 할 말은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언급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이제 보면은 우리에게 보기에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 메시지를 날릴 가능성이 높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그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의 의장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상임국 의장의 지위에서 의장국 지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그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그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 가셔서 그 유엔 그 우리 윤 대통령께서 유엔 제재 같은 것들은 엄중히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목소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유엔 지금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하실 것 같은데 나아가 이번 같은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그 중요시하고 있는데 네. 결국 한미일 공조 강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자 간의 어떤 외교 관계의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출국 전에 미국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그 유엔 총회 연설의 기조연설의 윤곽이 좀 나왔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공고하게 결속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국제사회, 주로 한미일 공조를 역시 강조한 점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연대,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러 협력에 관해서 이를 불법적인 것이다. 네. 또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제 국제적인 규범, 법 위반이죠.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은 뭐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 네네.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한 그 위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수의 위반 상황이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투표한 바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는 네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부정의하다. 그러니까 부정의하다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군사적으로 다른 타국을 침략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와도 싸우겠고 불법과 또 싸우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것이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연대를 통해서 함께 싸우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중국을 겨냥해서 이들을 뭐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북러 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무기거래 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후 가장 길었다는 이 해외 방문,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쳤는데요.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군복까지 차려입고 김정은을 이곳저곳 무기, 군사시설들로 아주 상세히 안내를 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은 민간인입니다. 네. 본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정복을 입고 그러니까 저 안내했다라는 오른쪽에 점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는 쇼이구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은 전 세계, 특히 서방 세계에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없는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싸울 군인이 없고 쏠 총알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탄약이 없죠. 그렇죠. 탄약이 없는데 그 부분을 북한으로부터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제는 러시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쇼이구 지금 국방장관이 직접 최신식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 시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보면은 군 비행장도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신식 미국 31의 전투기에 부착되는 초극초음속 킨잘이라는 미사일. 지금 전투기 아랫부분을 해치를 열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것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손으로 만지는 그런 모습도 네. 연출을 했고, 또 이어서 태평양 함대에 가가지고는 잠수함을 호위하는 대잠 호위함에서 직접 타는 등 최신식 어떻게 보면 러시아 무기 체계를 다 순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노란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란불을 넘어서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자, 김정은이 둘러본 러시아의 최첨단 주요 무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랑하는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 킨잘,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등이었습니다. 지금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재원 보고 계신데, 최대 속도 음속의 12배까지 최대 나오고요. 사거리가 2,000에서 3,000km, 핵과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발사 수단은 미그 31, 수호이 57에 실어보낼 수 있고요. 자, 이 TU-160 초음속 전략 폭격기도 김정은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은 음속의 2배로 12,300km까지 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7,300km, 어마어마합니다. 무기 장착 규모 약 45톤의 핵과 재래식 탄도 역시 장착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아주 러시아 쪽에서 보자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인데, 자, 이런 말을 수행자가 했어요. 이거 일본까지도 너끈히 갔다 옵니다. 안 해도 될 말인데 왜 일본을 지칭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국제적인 매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국제적인 왕따들끼리 만났다. 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는데,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렇게 김정은이 만져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속으로는 우리가 이걸 가져야 해.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러시아와 북한 제외하고는 전부 그 힐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 무기를 저렇게 보고 저것이 마치 어떤 기술의 이전 내지는 재래식 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러시아로 건네주는 이런 상호 간의 어떤 그 불법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은 국제 사회에서 아주 우려린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런 킨잘과 같은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의 기술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그 코어는 안 주잖아요.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과는 달리 어떤 전략 폭격기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보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을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뭐 그중에 방탄복이 있고요. 자폭 드론이 5대, 정찰용 드론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왜 드론들, 그것도 자폭 드론을 줬다는 점에서 5대나 이게 그냥 뭐 프레젠트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 국가의 정상회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토속 수공품이라든가 아니면 필기구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 이제 김정은이 받았다는 방탄복인데 네. 아니 정상에게 저런 방탄복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선물은 사실은 상징적인 걸 뿐인 것이고 저것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점점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는데요. 나아가서 자폭 드론 5대. 자, 일본의 그 카미까제 그 참 그렇습니다. 듣기에도 끔찍한 이름 아닙니까? 예, 참 저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저것이 5대라고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와서 역공정,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북한 자체가 저것을 대량 생산하고 개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아주 침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기조연설 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대러시아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지금 그 특수복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에 전혀 잡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저걸 입으면. 네. 방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방위의 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야간에 해안으로 것이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에게 모자를 선물하려고 했었는데 머리 사이즈를 알 방법이 없어서 고심했다는 얘기가 또 국제뉴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좀 물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마디로 김정은 머리가 너무 크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뭐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라는 대사인데 이 사람이 특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김정은에게 모자를 선물하기 위해서 머리 사이즈를 알아내라. 이런 특명, 그 일종의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김정은이 평상시에도 그 뭐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 저 모자입니다. 예, 네. 중절모 같은 거를 많이 써서 이 모자를 굉장히 선호한대요. 예. 근데 이 러시아는 굉장히 극한 기후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모피가 들어가는 모자 아, 머리가 얼어요. 순식간에. 그렇죠. 만약에 그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서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저런 제품들이 나오고 또 북한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이제 저런 모자를 이제 선물하고자 했는데 일종의 최고 존엄의 머리 사이즈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네. 잴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놓고 우리가 측량하듯이 비교해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서 아 나도 못지않게 머리가 큰데 나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 네. 해서 약간 작은 사이즈의 모자를 아마 선물했는데 굉장히 지금 김정은이 표정으로 봐서도 흡족해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참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뭐 예능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선물들, 자폭 드론도 그렇고 뭐 이런 방탄복도 그렇고 이런 선물을 건네는 것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법 위반.
특히 그 대북과 관련 그 북한의 어떤 그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항공 발사체 발사 그 핵 개발 자체가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란 것 자체가 기계 아닙니까? 기계 어떤 형태의 기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반될 수 있고 나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의 군사 작전 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폭 드론이건 아니면은 그 정찰 드론이건 나아가서 몸에 어떤 그 방열 방탄되는 어떤 특수복 이런 부분 자체가 군사적 북한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북 제재안 결의했는 건 맞지만 그거 했다고 내가 지원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보수적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정말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계가 명확한 메시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러시아가 안보리를 소련 시절이긴 하지만 유엔을 만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자기가 상임이사국이면서 뭐 이런 결의안도 위반하고 유엔을 무력화한다는 게 이번 유엔 총회 푸틴도 오는데 이건 어떻게 뭐 만나면 바이든이나 윤 대통령하고 혹시 조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뭐 유구무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규범이나 법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심대한 약속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의 위치도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모자 선물 같은 것도요. 이것이 어떤 무기 개발이나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해서 제재 위반도 됩니다만. 그 일체의 고급품 사치품도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 그 김정은이 뭐 치즈 같은 거 좋아한대잖아요. 예전에 그 스위스에서 스위스 유학해가지고. 예멘탈 치즈 광팬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고급 위스키라든가 벤츠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저 모자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모자에 불과할 수 있으나 이것을 사치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러나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3년 8개월이나 끌어온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정도 이틀. 이균용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무려 939페이지, 939쪽입니다. 그만큼 야당들의 질문 항목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그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건수라도 있으면 서로 대립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터라 이제 19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는데 뭐 안 그래도 송곳 검증하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앞세우긴 했으나 네. 현재 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공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성실하게 939쪽에 이르는 서면 답변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는 또 혹시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질 그런 또 장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네. 한바탕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끄러웠던 국회가 이제 이 대표가 병원으로 간 뒤에는 좀 조용해졌나 싶지만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까지 이틀간 아주 뜨거운 쟁점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지 한마디로 정통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가 많은데 좀 양력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법대를 나온 정통 엘리트 법관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1962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61세인데요. 서울법대 사부연수원 16기를 나오셨습니다.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나아가 대전 고등법원장까지 그 어떤 역임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
그 고등법원에 지금 부장판사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대법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올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 뭐 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어떤 보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왔다. 국민의 어떤 자유와 재산의 어떤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그 판결을 했는 것으로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의 어떤 그 얼굴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초상권을 포괄적으로 그렇죠. 말하는 포괄적으로 해서 거죠? 인정했던 그런 전향적인 판결도 하셨고 또 틱장애 뭐 보면은 장애인 안면 장애. 그렇죠. 안면 인식 장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장애로 아직까지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는 판결 등 소수자 보호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기본권을 넓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법 판단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도를 걸어온 대법관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법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선후배 관계일 뿐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이균영 그 대법원장 후보를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연수원 기수는 하나 차이 나는데 뭐 친하지 않느냐 이제 전에부터 공세가 있었더니 절친한 친구의 친구일 뿐이다. 뭐 그때 당시에 서울법대에서 고시 공부한 사람들 얼마 안 됐는데 다 뭐 친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김평론가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사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을 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뭐 요즘 말로 웃상이라고 하죠. 네. 늘 웃으시는 모습이 참 국민들에게 어떤 그 사법적인 그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을 주는 인상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야당 측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면은 제 재산 신고 관계를 좀 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난 2000년 이후에 그 처가에서 아마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비상장 주식 요걸 보유하고 있었는데 요거 신고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2009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이런 주식 같은 거를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게 좀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해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녀의 해외 계좌 누락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좀 문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치 사법적 성향으로 보자면은 진보 보수로 만약에 양분을 해서 네네. 보자 그러면 보수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과는 특히 사법적인 면에 있어서의 철학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측면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산 신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해외 계좌를 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면 계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누락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립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걸 또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이 뭐 900페이지가 넘는 그 해명서를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대형 로펌의 특혜 입사를 한 그런 의혹도 있다. 이런 이제 야당 측의 의혹 제기. 물론 오늘 내일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 또 로펌 운영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대형 로펌에 있으면서 리크루트 관계자들과 얘기할 일들이 많고 직접 경험도 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부탁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로펌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의 어떤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했을 때에 뭐 자기가 누구 뭐 아들이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대형 로펌의 어떤 인턴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 이규영 후보자의 아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형 로펌에 갈 만큼의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는요 모든 문제를 도마에 올려놓고 뭐 송곳같이 질문을 하고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정확한 해명 거기에 따르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치열한 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균영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자질은 무엇이냐를 묻는 서면 질문서를 받고 3가지 측면에서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3가지 키워드로 첫 번째 사법 독립, 두 번째 법의 지배, 세 번째 소수 보호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법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균영 후보자가 대전 고등법원에 갔을 때도 취임 일성으로부터 사법 독립,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잃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의 어떤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네. 정치권 어떤 그 영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가장 그 일선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나아가 법의 지배, 결국 법치주의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만 법치주의는 독일을 비롯한 어떤 대륙법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 얘기에 어떤 똑같지만 다른 뉘앙스가 법의 지배, 그러니까 룰 오브로. 룰 바이 로죠. 네, 이제 예. 룰 바이 로, 룰 오브로. 이거는 제 영국과 미국 같은 이제 어떤 영민법 국가의 그 어떤 개념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겠다라는 네. 의지를 익혔고요. 그러면서 소수 보호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관들이 그 소수자를 나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탁월한 엘리트가 다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도 사법부에서 실천해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철학, 3가지 철학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물러나는 대법원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3일 앞두고 9월 18일 코로나 확진 중임에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9대3 유죄 판결이 났는데 자, 유죄 쪽에 섰어요. 그렇죠. 뭐 전원합의체로 이제 간 이후에 지금 김선수 대법관인가요? 그분 한 분이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12분 중에 9대3으로 유죄 쪽으로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또 코로나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본인 임기 내에 마지막 판결로서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이거 이제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처리를 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네네.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판례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만 네네. 뭐 예외 없이 이제 9대3으로 해서 유죄. 그러니까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죠. 1, 2심에서의 판결.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받고 뭐 또 혹시 재판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사법부 하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결국 3년 8개월간 재판이 지연되면서 의원직을 거의 90%는 유지한 셈이 됐습니다. 쟁점은 간단했는데 재판이 너무 오래 끌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재판 지연을 통한 부정의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최강욱 의원이 아니고 확정 판결을 하는 순간 최강욱 전 의원이 됐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쟁점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쟁점은 이미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통해서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가진 그 PC
컴퓨터에 대한 그 증거 능력이 이미 사실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로서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소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그 특정 서클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기는 것 사실 자체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쟁점이 너무나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것은 딱 3개월이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심 그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1심, 2심, 3심까지 오는데 1년 채 걸리지 않았고 실제로 그 사건도 대법원에 온 이후에 3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소법 위반 사건이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이 사안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소부에서 질질 끌다가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온 이후에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3년 8개월 결국 전체적으로 그 4년 임기에 83%까지의 어떤 그 기간을 끌었다라는 것은 특히 그 이번 이번 사법부의 그 김명수 대법원의 하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그 케이스를 숫자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쟁점이 됐던 바로 이 조국 사건의 PC의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말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게 좀 인정이 된 셈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심 선고도 아직 안 내려진 조국 사건도 영향을 받겠죠? 조국 사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네, 1심은 항소심. 그 2년, 실형 2년인데 그 구속은 안 됐지만 그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 그리고 지금 이 최강욱 사건, 그리고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2심, 3심. 아마 이런 것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미 3심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PC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마 최강욱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또 스스로도 법조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시하면서 이거를 좀 재판을 지연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치 재판이 지연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선택적으로 또 정의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재판의 경우에는 너무 속행이 되고 어떤 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채우도록 그냥 놔두는 식으로 해서 이 최강욱 의원이 사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많았고 일일이 법무부 장관과 또 부딪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작에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최강욱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최 전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가 안 됩니다.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됐고요. 변호사 개업도 4년간은 할 수 없게 됐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본인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사과의 말을 한다던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국민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반성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하겠고요. 사실 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죠.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이제 총선이 있게 되니까 2년 동안 출마를 못하게 되고 또 변호사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기간 2년 플러스 그러니까 2년 받고 2년 더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무슨 일인가를 도모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의원 신분이었다면 이런 대법 판결 이후에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재판 지연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런 체제를 확 바꾸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 결국 그 이균영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워라밸 이보다는 판사의 헌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사실 저도 실무하는 변호사로서 너무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 의뢰인으로부터 우리 재판 언제 진행되느냐라는 얘기를 받습니다.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형사 고소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적어도 사법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균영 대법원장이 취임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그 헌법에 있는 그 법원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보장을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명수 전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만 법관이 부족하고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뭐 감동을 주는 재판이 중요한 거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도 했어요. 네, 결국 그 충실한 재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 다 죽고 나서 판결이 있어봤자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게 할 그 의무가 있다라는 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법부장 승진제도 이제 좀 성급하지만 부활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판사는 좀 재판을 신속하게 해줘야 그 피해자나 가해자든 어쨌든 민원인의 발생 소지도 줄고 사법부를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신문하고 하다가 6시가 되니까 배수 판사가 집에 가겠다라고 해서 대신할 판사를 문 옆에 두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판사의 워라밸 다 좋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 미국에서 왔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판에 따르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판사들의 자세도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옛속담에 송사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재판에 들어가는 그 재판 당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줘야 한다. 그런 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 두 개가 좀 모순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충실한 재판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판사들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워라밸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강합니다. 나름대로 대부분의 어떤 판사님들은 열심히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면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